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중랑구의 마을건축가 이순석입니다. 서울을 공유하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소통세미나 10회차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온도 체크 후 입장을 하였고요. 또 코로나 확산 방지 매뉴얼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되는 점, 그다음에 영상 촬영이 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이영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운생동 건축가 사무소 대표이시고 국민대 교수님이신 장윤구 수장님 반갑습니다. 네, NCS랩 대표이시고 강남구 마을건축가 MP이신 홍성영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훈 서울시 의원님, 도시공간 개선단의 최원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도시공간 개선단의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시공간 개선단의 담당 과장 최원석입니다. 그동안 9강까지 많은 상원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오늘 마지막 이제 종합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늦은 시간인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사실은 한 6, 7년 이상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서울시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자리를 좀 잡은 제도인데, 마을건축가 제도는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조금 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 못해 주셨던 많은 공공건축가나 마을건축가 분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좀 더 빨리 안착이 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건축가나 마을건축가가 그냥 단순하게 공공건축물의 품격만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공간을 한 단계 높게 좀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도공단에서도 이 제도가 빨리 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 좋은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울시 의회 이상훈 의원님께서 자리하셨는데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셨고 지금 현재 그 노저층주거지 자치구 실정을 반영한 도시재생 지구단위 계획 도입을 선도하시고 계십니다. 노후주택 집수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중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현장 강연을 하는 동안에 매주 참석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는데요. 이상훈 위원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에 오프라인 강연할 때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8시에 하는 게 위에 차 두고 돌담길을 걸어와야 되거든요. 돌담길 걸어와서 좋은 내용 공부하고 또 돌담길 돌아갈 때 기분이 좋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결국 그 동영상을 챙겨보는 것이 나태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봐야 공부가 되는데 오늘 이 종합 토론회가 있어서 미리 동영상 링크를 보내주신 걸 꼼꼼히 챙겨서 봐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시게도 박원순 시장님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장례 기간 동안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있는 것 없는 것 잘 쥐어짜서 토론회에 내실 있게 하도록 도움 드리겠고요. 이게 오늘 오전 12시까지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였어요. 근데 4시, 2시 이후에 교통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마을건축가 제도야말로 우리 도시공간이 삶과 함께 통합적으로
디자인되고 또 설계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공공건축, 그다음 마을건축가 제도가 잘 자리 잡고 지역 현장에서 꼽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간 개선단에서는 5월 12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현장 강연 또는 영상 강연을 통해서 9주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연을 드리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연을 총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강연 내용은 마을 건축가로 위촉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반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마을 건축가의 업무 등에 대해서 또 대표적인 사례와 시의적인 프로그램들 그리고 마을 건축가에게 거는 기대에 이르기까지 다뤄보았고요. 후반부에서는 주민과 행정으로 얽히는 현장에서의 필요한 노하우 등을 다루어봤습니다. 지난 1강부터 9강까지의 강연들을 간략하게 훑어보고 본격적인 토론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강연은 해안건축의 이광환 소장님께서 마을건축가와 건축법제를 주제로 제도 안에서 마을건축가가 어떻게 정의되고 법제화되었는지 또 공간환경과 건축디자인이 법률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정의되어 있는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인데요. 특히 마을지도 작성이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마을 건축가들에게 어떤 역할과 수행이 기대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어반 오퍼레이션즈의 이정환 소장님이 고 해상도 어바니즘을 주제로 마을지도 작성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전략과 건축가의 개입으로 작성된 금천구 독산동 마을지도 사례는 마을지도 작성에 대한 방법론적인 제안과 그 유형에 대해 강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강연은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으로 도시를 읽어가는 사례에 대해서 유진도시건축연구소의 조준배 소장님께서 강연을 펼쳐주셨습니다. 조준배 소장님께서는 어떤 지속가능한 시스템과 총괄 관리제도로서 건축물을 통한 공공의 성과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또 직접 디자인 관리단으로 활동하시면서 경험하신 마스터 플랜 계획과 그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적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번째 강연은 유휴 공간의 예술적 활용에 대해서 유쾌한 신윤선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유쾌한에서 진행한 예술을 통해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들, 특히 어둡고 침침한 버려진 공간인 서울 시내 고가 하부의 예술적 활용에 대해 활용을 통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강연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기대학교 이영범 교수님이 진행하셨는데요. 마르코 지역의 플로팅 스쿨이나 어셈블 지역 예술 공동체를 통해 적정 기술과 재료를 사용해 지역을 개선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직접 진행하셨던 한평공원 만들기, 서울 쪽방촌 개선 사업 등 도시에서 마을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건축가의 작은 활동이 그 어떤 유명 건축가의 행위들보다도 더 훨씬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희망적 가치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 전문 작가인 음성원 작가님은 공유경제 시대의 작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공유공간 개념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여섯 번째 세미나의 주제인 팝업시티는 작은 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파업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도심 속에서 공실이 넘쳐나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돼서 공간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를 위해 어떻게 공간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지 그 다양한 방법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강연에서는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직접 참여한 건축가분들이 현장에서 쌓은 노후와 경험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공명건축사 사무소의 김진숙 소장님은 369 성강마을 앵커시설 리모델링 사례를 토대로 작동하는 공공건축에 대해 강연하셨는데요. 왜 건축가들이 매번 재생 프로젝트마다 어려움을 반복해야 하는지 마을 건축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공공재생 프로젝트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강연에서는 이엔 건축사 사무소의 김현숙 소장님께서 공간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김현숙 소장님도 369 성곽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고 삼양동 청년주택과 청년거점시설 프로젝트를 이끄셨는데요. 주민들과 진행한 열띤 회의 현장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참여 디자인의 개선 사원과 그 속에서 특히 조정자로서의 건축가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9번째 강연은 건축사 사무소 LIM의 노용자 소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서울시 빈집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삼양동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마을 건축가의 역할, 참여 시기, 그리고 이해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가 중요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9화까지 진행된 내용이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10회차 패널 토론회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마을 건축가 제도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경험과 노하우가 그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그것이 좀 더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기대를 좀 많이 하셨고요. 어쩌면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유가 그런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그 세미나 대주제가 서울을 공유하다이고요. 소주제가 여기서 공간의 공공성 회복과 공공복지입니다. 공공복지의 의미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저희 이 세미나의 주제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좀 좁게 해석을 하면 공간복지라는 의미라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의 공공성 회복은 이제 공공의 공공 개발로부터 공공의 지원으로의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혜자로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시혜적 복지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공간 영역로까지 확장되면서 그 중심에는 공공의 공공건축과 마을건축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단순히 뉴딜이라든지 사회적 재생만으로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건축가들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은 삭막할 수 있는 삶의 도시 공간을 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공간으로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패널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영구영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사회적 복지로부터 공간적 복지라는 화두를 계속해서 던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 내용에서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공공성의 회복과 공공복지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이제 화두이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뭐 마을 건축가라든지 공공 건축가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공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없거나 혹은 공간을 통해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이라는 거가 사실은 일반 대중한테는 뭔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가치라기보다는 공공성은 뭔가 강제하는 거, 뭔가 이게 법제로서 뭔가를 규정하는 최소한의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사실은 이제는 공공복지나 공간복지 개념은 훨씬 더 이제 이게 주민들의 삶의 레벨에서 그런 공공성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공간을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공간복지고 우리가 이제 생활복지나 주거복지 같은 용어들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제 공간복지라는 용어는 최근에 SH공사에도 굉장히 강조하고 또 10분 동네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반경 안에서 그냥 쉽게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하고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능성들을 더 키워나가는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공복지, 공간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공동체가 그 공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또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에 많은 공간의 중요성이 공간의 중요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인식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 공동체의 공간에 대한 복지 차원의 인식, 복지라고까지는 하기에는 조금 거대할 수는 있지만요. 그런 개념들을 그 가치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복지 차원의 일상 공간은 좀 더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장윤규 교수님께서 실제로 성북구의 총괄 건축가이셨다가 마을 건축가 제도의 실행과 함께 이제 마을 지도라는 것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조금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는지 혹은 좀 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좀 갔으면 좋겠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뭐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총괄 건축가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마을 건축가는 지금 2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공간 복지나 그 공간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이용훈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삶, 주민들의 삶과 연결된 그런 플랫폼을 그 만들어주는 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총괄 건축가라는 개념이 사실은 더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게 마을 건축가가 그 현장에 놓여진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뭔가 그걸 플랫폼을 만들기에는 그걸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총괄 건축가라는 그 개념이 같이 가게 되면 훨씬 더 설명이 쉬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관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성북구청 같은 경우도 그 성북구청의 그 공공건축에 대한 담당자가 있어서 그 담당자와 같이 그거를 갈 수 있게 되고 그거를 같이 하게 됨으로써 뭔가 그 파워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바람은 일단 첫 번째 바람은 그 마을 건축가 MP라는 그 개념 자체가 총괄 건축가의 개념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각 구에서 일어나는 공공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그 공공건축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그냥 그 지어지고 있는 거를 자문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것들을 생성되는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한 것들이 진짜 우리가 주민의 삶과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밝혀내는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그 총괄 건축가와 마을 건축가 MP의 그 제도가 같이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만일 제가 그냥 마을 건축가 MP 역할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주어진 프로젝트 몇 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가 사실 그거였어요. 저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뭔가 주도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키움센터를 저한테 연락 온 거는 이상한 루트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반대로. 근데 총괄 건축가 그 개념에서 접근한 것들은 다 컨트롤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그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마을 건축과 제도와 구마다 일어나는 그 공공건축의 그것들이 딱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강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매칭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다시 원래 뭐 지금 공간의 공공성이나 공간 복지에 관한 얘기로 돌아온다면 일단 그거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서울시 입장과 각 구마다 그 생각하는 그거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는 어떤 그 시스템들이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어쩌면 여기 서울시에서 세미나를 할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가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해시키고, 왜냐면은 각 구마다의 그 관료의 입장에서는 공간 목줄이라든지 그 공간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을 건축가의 의미 자체는 현장성에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뭔가 건축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현장 안에서 그 삶을 바뀌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서울시 내에서 그거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모르겠어 파견을 가서라도 그거를 설득하고 그걸 진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 주는 거, 뭐 그런 게 필요하다.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아주 시원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 자체가 조금 더디다는 좀 답답함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이 공간 복지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원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현장과 부딪히시면서 누구보다도 공간 복지에 대해서 좀 간절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뭐 현장 경험도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건축가들이 담는 마을 지도 내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의 패널께서 사실 이제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시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잘 되었을 때,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까, 사실 이것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는 사례가 사실 서울에 많습니다.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지 같은 경우 행정동의 한 반절 정도나 그보다 좀 작은 이 면적에서 진행이 됩니다. 적게는 100억, 중앙정부의 뉴딜 사업까지 연동되면 250억까지 쓰게 됩니다. 한 행정동 반절 정도 되는 곳에 거기에 지금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만들어지게 될 동주민자치회. 근데 이미 사실 이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있죠. 거기 다 분과들이 있어요. 무슨 분과 무슨 분과.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 직접 현장 센터에 구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를 광역의 서울시에서 또 행정이나 또 중간 지원 조직을 지원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근린 이웃인 마을 공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지도를 같이 만들어 가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고 끝이었어요. 우리가 뭐가 바람이야. 근데 이 권한과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필요한 것을 필요한 곳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마을회관, 마을 커뮤니티 공간 50억. 해서 자기들이 주민들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활성화 긴철 전체 제도적인 것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통과가 되거든요. 마침 또 제가 도시재생위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것들이 이제 심의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과정을 1년, 2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죠. 이제 자신의 삶의 공간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프로젝트 베이스의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예요. 서울이라는 또는 자치구 내에서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사업은 아닌 거죠.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저는 주민이나 또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따르는 권한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그런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간적으로 또 물리적인 것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풀어내는데 충분히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아주 작은 특정한 단위에서의 마을 건축가가 실제 현장과 거버넌스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건축가 제도가 특히 아까 우리 그 장윤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실질적으로 그 자치구 단위의 실질적인 총괄 기획과 총괄 건축과 총괄 계획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권한을 주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실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주민들과 시민들과 상설적이고 지속적인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욕구를 공간적으로 재구성하고 설계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사회의 변화, 즉 주민자치가 돈까지 내려오고 거버넌스가 그냥 간담회 수준을 끊는 게 아니라 조직과 예산을 수반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점까지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마을 건축가는 그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완성시켜내는 데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확장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정리하자면은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을 지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간의 공공성과 복지 차원에서의 이 전문가로서의 그림을 그려낸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종의 플랜이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또 다른 하나는 장윤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좀 더 확고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그야말로의 총괄건축가, 지역 단위의 총괄건축가 제도가 좀 더 자리를 안착해서 그 두 가지 것이 한 곳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공공 건축가고 마을 건축가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서 앞서의 얘기처럼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보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좀 더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번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마을 건축가분들한테는 사실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그 중간 경계에서 또 행정의 책임의 경계에서 굉장히 많은 무거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또 격려의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마을 건축가 제도 안착되는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공통된 말씀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각 자치구별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실행이 되고 또 발굴도 되고 계획도 되고 해야 되는데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또 다르고 자치구도 자치구마다 또 성향이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저희가 이제 마을 건축과 관련해서 늘 뵙게 되면 항상 저희한테 이제 요구되고 또 듣는 말씀이 좀 그런 접점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런 시도들을 저희 시 차원에서 동단 차원에서 좀 해주기를 항상 요구를 받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 저희 도시공간 개선단의 단장님도 와 계신데 저희도 저희 내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장단이나 이런 분들께 늘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 건축가 제도의 안착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하튼의 어떤 방법을 계속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선정되셨던 우리 마을 건축가 분들께서 마을지도 작성이나 올해 이제 7개의 실행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발굴 실제 시행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빠른 시일 안에 좀 안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저희 패널 분들께 조금 이제 간단하기도 하지만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오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영 건축가분에 대한 소개와 또 질문도 있었는데 그걸 잠깐 빼먹었습니다. 다시 사실 홍성영 우리 강남구 마을건축가 MP이시고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장을 맡고 계신 소장님은 지금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질문을 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금에 어쨌든 건축계획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어찌 보면은 마을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제 건축을 하는 내부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거라고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고 있으신 점이 있거나 부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을건축가라는 제도가 생긴 지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리는 거는 좀 저는 무리인 것 같고, 역시 공공건축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들이 형성이 되면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공공건축가 역시 7, 8년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그 개별적인 공간이 있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전국에 확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을건축가라는 제도도 마찬가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공간복지라든가 공공복지 개념에서의 공간을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쓴 책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다 있었고, 당연히 도시에서는 공유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건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공공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적인 공간도 역시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웃과 또는 주변과의 조화나 관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됐던 타협이 됐던 그 자체가 이제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마을건축가의 공공성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많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벌어진 이제 의사들의 행동을 보면 본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그 공적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오히려 그 대중들이 그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체계를 역으로 요구하는, 그렇게 본다면 저희 건축직에 종사하는 건축사든지 건축가든지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충분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은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덜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거는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마을건축가 제도도 저는 그런 충분한 어떻게 보면은 상응하는 보상이나 이런 체계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주고 일할 거 확실하게 하고, 사실 못하면 아웃시킬 수도 있는 그런 좀 냉정한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제가 공공건축가랑 마을건축가 일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도를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주면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평한 상태예요.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수직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일선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작년에는 제가 사무실이 성동구에 있어서 성동구 마을건축가를 했고, 지금 이제 강남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나보면 공무원분들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장에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 이거를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좀 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좀 더 구체화되려면 각 지자체 간에 일단 1차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 구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본부에 있던 분이 1년도 안 돼서 다른 보직을 받고, 또 그분이 계속 1년마다 보직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실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돼서 건축가들하고 서로 호흡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하고의 관계가 설정이 돼서 3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지 어떤 안건도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왜냐하면 버텀업이 되면 되게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버텀업의 단점은 뭐냐면 약간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실행력이 약합니다. 대신에 이제 탑다운 방식은 속도감이 있고 굉장히 깊이 있게 진행할 수가 있죠. 근데 대신에 탑다운의 문제는 뭐냐면 디테일한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이루려면 거버넌스에서도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NGO나 이런 단체들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사이에 이제 전문가들이 조율을 해주는, 대안도 만들어내고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3자 관계가 형성이 돼야 올바른 성과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지금 공공건축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게 좀 미약한 상태였고, 마을건축가도 굉장히 좋고 매력적인 제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강남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우여곡절 끝에 제가 강남구 MP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구청이었는데, 실제로 공무원분들 만나보니 많이 필요로 해요. 사실은 실무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조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호 간의 교육이라든가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마을건축가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역시나 또 신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되게 지금 이런 소통 세미나를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또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개선되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또 간단하지만 아까 그때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이렇게 그 좋은 제도 혹은 지금 제도적인 완성도는 좀 미흡하지만 그 취지 자체나 그 가치가 좀 더 확산되기 위해서 뭐 이제 마을 건축가 같은 민간 전문가나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직접적으로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그 현장에서 뛰신 이영병 교수님께 보다 좀 시민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다면, 네. 저는 옆에서 몇 번 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건축가나 공공 건축가들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또 최근에 뭐 그런 성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건축가들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또 가치에 대해서 건축가 개개인들이 그런 부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건축가들이 그런 마을 건축가로서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거하고, 거기에 이제 맞닿아 있는 이제 주민들하고 그 사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딱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는 건축의 언어로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또 주민들은 또 그냥 주민들 나름의 굉장히 그냥 일상의 그런 사소한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방식과 주민들의 언어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건축가와 그런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매개자들이 조금 함께하는 그런 연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뭔가 많이 참여해라라고 했을 때에
주민 스스로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시민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더 많은 어떤 이게 왜 내 문제인가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 때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건축가한테 이런 문제까지를 다 이제 맡기면 이게 굉장히 큰 숙제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역 문제나 마을 문제, 공공성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건축가가 이제 주민들의 삶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어떤 경우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참여 디자인 같은 걸 많이 하지만, 사실은 참여 디자인은 게 주민들하고 뭐 한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의 어떤 삶에 밀착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온전히 모든 거를 주민들하고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건축가 사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건축가한테 전달하고, 또 건축가의 어떤 역할들을 주민들의 삶에 뭔가 이렇게 좀 더 주민들하고 밀착된 형태로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형태, 그게 이제 그러면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지역 단체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의 활동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건축가의 어떻게 보면 두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이어주는 다양한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주체에 대한 발굴,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건축가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건축가도 주민들의 삶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제 주민과 혹은 어떤 중간 지원자 조직과 같이, 또 행정과 같이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가 사실은 건축가로서는 어떤 남는 것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겉으로 보여지는 평가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 좀, 그러니까 공공 디자인으로서 좋은 디자인인지, 또 물론 그게 이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디자인 많이 좀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리드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장윤 교수님께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 디자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 과거에는 공공 디자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냐면, 우리가 소위 도시에서 얘기하는 공공공간에 해당되는 일종의 스트리트 퍼니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거를 우리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과거에는 불렀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었고요. 근데 이 의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공공건축과 다른 거는 도시를 바라보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혹은 마을을 바라봐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공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를 도시 디자인 혹은 마을 디자인이라는 말로 바꾸면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스트리트 퍼니처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삶을 담아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공 건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민간 건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끌어들여서 같이 뭔가 토론하고 생성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간의 뭐 공공성이라든지 공공복지 혹은 공간복지 같은 공간들을 같이 찾아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강해서, 이제는 어쩌면 그 공공 디자인의 말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디자인, 그래야지 마을 건축가도 이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공 건축이라는 부분들은 관에서 뭔가 주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걸 성취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관 말고 민간이 어떻게 그걸 참여할 것인가의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꼬시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을. 왜냐하면 이게 만약 우리가 골목길 하나를 공공 디자인 한다고 쳤을 때, 이게 관에서 아무리 몇 개의 지점들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것들이 생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사이에 있는 것들의 민간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설득하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공공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마을 디자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해서 그 접점을 찾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뭔가 예를 들면 인센티브의 일부를 준다든지 예를 들면은 공공을 위해서 어떤 각자가 뭐 한 평의 공간들을 할애를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대신에 그거에 해당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면은 오히려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공공 디자인, 그냥 그 가로에 있는 퍼니처만 이렇게 만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 인면 조금 바꾸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같이 변화되는 마지막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대신에 근데 그 방법 자체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딱딱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사실은 뭐 굉장히 흥미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마을 디자인 굉장히 와닿는데요. 마을 건축 디자인. 네, 사실 그러니까 건축 공간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러니까 공간 환경이라는 용어가 이제 제도상에서 건축기본법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디자인만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뭐 산업 디자인서부터 도시 디자인 다 다른 의미로만 해석이 된다는데 마을 건축가, 그러니까 건축가가 바라보는 공간 환경 그리고 그것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좀 새롭게 정의된다면 네, 저희 마을 건축가 분들도 훨씬 더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을 지도가 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상원 위원님께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릴 때 노후 저층주거지 자치구 실정을 반영한 지구 단위 계획에 좀 앞장서고 계신데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 건축가들 분들이나 혹은 마을 지도가 좀 어떻게 연관지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노후 저층주거지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도 좀 방향도 좀 설명해 주시면서 같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노후 저층 주거지 지구 단위 계획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집수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꿈 주택 지원 사업 그것이 법정으로 있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수법 지역에만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해제 지역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해제 지역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된 곳 관련 주거환경 사업 지역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되게 제한적이고 서울 전체로 봤을 때도 사실 되게 한 10% 볼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저층 주거지에 다양하게 펼쳐진 곳에서 집수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주택 성능 개선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조례에 만들었죠.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그걸 이제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의 어떤 지구 단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주택 성능 개선 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적으로 활성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주민들이 우리가 이제 주민 제한형 지구 단위 계획이 있듯이 주민들이 우리 요만큼은 저층 주거지들이 많아 노후된 주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제안하면 구청에서 그거를 이제 조사해서 그래서 시에 이제 주택 성능 개선 구역으로 신규로 이제 지정을 요청하면 이제 지원 사업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번에 오늘도 중앙정부가 그린 뉴딜 발표했고 지난주에 시도 발표했지만 그린 리모델링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될 텐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택 성능 개선 구역, 지역, 지구, 용도 이런 단어 나오는 순간부터 주민들이 이제 쥐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을 지도를 통해서 주택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적인 수법이나 주택정비 수법에 의한 지역이 아니지만
지도 조사를 해보니 이런 데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정보들과 판단들을 주민들에 대해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은 마을 건축가가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물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구청에서는 그걸 하려고 하면 최소 한 1,500, 2천만 원 정도 또 예산이 드는 거죠. 또 그렇게 그런 돈이 없어서 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예산까지를 했어요. 구가 신청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용역비까지를 시가 내려줘서 저 별거 다 주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자치구의 공무원들 그게 일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소외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을 건축가들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동기부여를 주면 그분들이 이걸 이제 민원으로 넣게 되면 이제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돈을 이렇게 시에서 다 주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해서 실제 주민과 마을 건축가가 서로가 어떤 그런 마을 지도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층 주거지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특히나 마을 건축가의 협력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건축을 하시는 우리 건축가분들이니까 당연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성능에 대한 개선 부분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또 주민분들에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장인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장소성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좀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멋진 디자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건축가만이 할 수 있는 또 마을 건축만이 가능한 대단히 사업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건축가의 공공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 지금 우리 홍성현 소장님께서는 공공건축가로서도 착동 사업을 또 진행을 하셨었는데 참여를 하시고요. 착동 또한 이제 도시공간 개선단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의 경험도 지금 마을건축가로 이어지면서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좀 이어가야 되고 또 혹은 또 개선돼야 될 점이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좀 느끼신 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까 대답을 다 한 것 같은데 아까 거버넌스하고 이용자 그다음에 각자의 조직이 좀 시스템으로 고착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그게 이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가 돼서 다시 그 제도에 활용될 때 조금 더 유용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공건축가 제도가 분명히 공과가 있고 이것을 재활용하면 마을건축가에도 굉장히 유리한 안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성남에 전문가 NGO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아직 성과는 없어요. 3년 정도 됐는데 한 10명의 건축가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고향 만들기라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도가 돼서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만들었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사는 고향에 대한 스터디부터 들어간 상태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성남에서도 공공건축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저 역시 이제 성남에서도 공공건축가이긴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서울에서의 어떤 공공건축가 제도나 이런 업무 성과들이 그리고 장단점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성남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의 어떤 성공 경험 또는 어떻게 보면 개선점 이런 것들이 100서라도 나오면 전국의 공공건축가들한테 또는 그 제도를 실현하려고 하는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거다. 그러니까 마을건축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을건축가도 지금 장윤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개별건축보다도 우리가 공유된 부분에 대한 디자인은 지금 아무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마을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될 거고 이게 전국적인 확산이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성과를 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 424개 동 규모의 적합한 지역 기반 마을 건축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서 이제 그렇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지금을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에 와 있는지 저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최원석 과장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총 424개 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 마을 건축가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동별로 정말 한 분의 그 건축가 분들이 이렇게 다 맡아서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처음 이제 출범해서 올해까지 해서 지금 한 250여 분까지는 마을 건축가 분들이 이제 확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중간에 여러 가지 고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당초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추진해 갈 예정이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은 구체적인 기준이랄까 뭐 지침이랄까 그 전에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각고의 노력들을 해주셔서 마을 지도를 이제 처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발전시킨 그런 마을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기 자율성을 갖고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수준 높은 마을 지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고민도 같이 하고 그래서 MP님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시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하고 또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을 지도에 담기고 시범사업으로 발굴이 되면 각 자치구의 구청장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실 거고 주민들도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희가 늘 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고 뭐 계속 그렇게 좀 확대시켜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 혹시 부족하기가 네. 사실은 저도 이 방금 우리 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서울시가 기획하고 예산을 탑재한 사업이 자치구에 잘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다양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사례가 서울시가 똑같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 구정연구지원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정연구지원단. 서울시가 그러니까 지방자치조직법에 따라서 100만이 안 되는 기초자치구는 산하에 시정연구기관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원시라든지 마산시라든지 용인, 고양 이런 데들은 100만이 넘으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주 현장과 밀착된 서울연구원 같은 버전을 자기네가 갖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제는 어디도 독자적인 그걸 못 가져요. 왜? 인구가 그런 규모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구청장 협의회가 같이 해가지고 구정연구지원단을 25개 깔은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행정 2명을 배치하고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석박사급수로 4명의 인력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구마다 구정연구지원단을 만들고 이 단장을 기본적으로 뭐 기획국장이라든지 부구청장들이 맡아요. 그래서 부서를 넘나들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사실 서울연구원의 정책 의제라는 결과 보고서가 되게 광역 이상이다 보니까 자치구 단에서 쓸모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서울연구원의 선임연구원급으로 25개 구정연구지원단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연구 수법에 대한 공동학습도 시키고 서로 간에 교류되고 있는 연구 주제들에서 서로 공유도 시키고 또 그것을 매월 한 번씩 뉴스레터를 통해서 전체를 싹 공유를 해줘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물론 그런 과정에서 구청장이 이제 좀 지역에 좀 제한적인 그런 연구 주제로 좀 제한적이거나 또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기 싫어서 좀 약간 배탈 이런 한계점을 보이는 구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게 실질적인 사업 현업 부서하고 협력이 되는 거죠. 단장이 이제 그 지역에 부구청장이나 국장급이 이제 앉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서울형 광역의 건축가 제도를 기초자치구에 안착시키는 어떤 방안을 고민할 때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구정연구지원단의 어떤 모델들을 우리가 좀 한번 벤치마킹 해보면 좀 더 속도감 있게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중랑구에도 구정연구단이 있는데요. 마을건축가 제도보다는 더 바쁜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힘을 모으는 좀 논의들도 계속해서 같이 나갔으면 구정연구단하고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그간에 이제 저희 세미나 강연과 토론을 진행해 주신 강연자분들과 토론 패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 청중분들로부터 좀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건네 주실 때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은 맨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시 뭐 전해 주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수고했나? 안 그래도 오늘 저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전에 그 마을 건축가 제도 때문에 또 한 장시간에 걸쳐서 좀 회의도 하고 왔는데요. 근데 하여튼 이제 이 마을 건축가 제도가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설계할 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공공건축가 제도가 이제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역할 범위나 이런 거에서 공공자가 붙다 보니까 약간 모호한 지적도 있었고, 그 역할에 비해서 또 특정 그룹에 이제 소속돼 있다는 약간 오해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마을 건축가 소개할 때 그 역할을 마을로 치환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건축 이해분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을 단위로 움직이는구나, 나랑 상관이 있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저희가 홍보하거나 역할 분담할 때 좋다는 느낌이 받아서 이제 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마을 건축과 치환하거나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같이 섞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또 그 당시에 저희가 또 그 건축기본법이야 민간 전문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 그 작년 무렵부터는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20여 개 지자체 단위로 이렇게 이게 확대되면서 그동안 이제 서울시가 했던 이 총괄건축가 개념 자체에 대한 약간의 실효성이라든지 그 기대감이 같이 이제 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인규 교수님이 지적한 것 같이 저희가 설계할 때 마을 건축가는 자치구 단위의 총괄 건축가, 총괄 계획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거기 같이 협업할 마을 건축가도 이제 같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실행력을 가지려고 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토부에서 만드는 총괄건축가, 총괄기획가 그 기준처럼 각 사업들을 조율해서 실행력을 갖게 하는 자치구의 이제 부자치단체장 정도의 레벨의 권한이 있어야 돼서 그것들이 진행돼야 되는 게 진짜 필수 요건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또 같이 진행해서 이제 또한 그 마을 건축가가 이제 활동해서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전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니까 양쪽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이제 제도적으로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실행력을 갖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데 애로점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 공공건축가 제도를 할 때 막연히 공공건축가 하니까 이렇게 모든 부서에 그냥 막 써도 되는 민간 전문가처럼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보수 문제라든지 활동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마을 건축가가 역할은 뭐고 어떤 범위로 역할을 하게 되고 보수는 어떻게 되고, 아까 똑같이 총괄 건축가도 마찬가지로 마을 건축가, 그러니까 마을 총괄 건축 역할,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전체 자치구에 실행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인규 교수님은 지금
성북구의 총괄건축가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구청장한테 임명받고 그런 권한을 확실히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성북구에 그 지원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중랑구에 활동하시니까 중랑구에도 그렇게 특히 중랑구도 협조가 잘 되니까 또 광남구에도 이렇게 해서 몇 개라도 확실한 그 시스템화해서 움직이는 걸 한번 실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의견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또 오늘 패널들도 공감해 주셔서 중요하고 중요한 제도라는 그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더욱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성북구는 공공건축 팀이 있습니다. 중랑구는 없죠. 중랑구는 없잖아요. 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 구정지원단이 마치 그 지금 저희 부서 역할처럼 네. 그 자치구 총괄건축과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기획적으로 이렇게 본딩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줘도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정 기획단과도 협력하려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 안착시키기 위한 마을건축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안에 어떤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부 1강부터 9강까지 쭉 그 이어오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애쓰신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뭔가 경험과 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이거를 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또 같이 연동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겪는 시행착오를 이제 줄이는 그래서 점점 더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혹시 그 패널 분들 저희 청중분들 중에 혹시 없으신가요? 네. 저도 공공건축가 제도랑 마을건축가 제도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 질문을 아까 제도 개선은 따로 이제 한번 자리를 마련한다고는 하셨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공공건축가 그 활동을 할 때 보면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설계가 잘 돼도 시공이 잘 안 돼, 시공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그 입찰 방식에 의해서 이제 그 시공사가 선정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개선책이 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겁이 나요. 그 시공사가 좀 너무 열악한 시공사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비상주 감리 형태로 이제 계속 현장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품질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이게 좀 겁이 나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그 시공사 선정에서 좀 좋은 대안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연할 때는 뭐 조금 이렇게 실적이 어떤 공공에 대한 실적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좀 벌점제도, 평가제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 외에 좀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냥 연달아서 질문할까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마을건축가 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정로구 마을건축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마을건축가로 이제 마을을 다니다 보면 이제 건축 범위를 떠나서 이제 경계 부분에서 좀 이렇게 경계에 있는 공간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건축가가 충분히 보고 이제 건축가의 관점으로 이제 구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실무에서 도시 공간을 다루다 보면 조경이라던가 토목이라던가 이제 도시 업체가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마을 건축가 제도에서도 사실은 지금 건축가들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도시 전문가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제도 뭐 인원 구성상 그런 이제 분야별로 같이 좀 전문가들이 있으면 훨씬 아이디어도 시너지가 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 그 구현도 훨씬 더 이제 구현 가능한 걸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를 잘 해주셔도 뭐 공감합니다. 시공이 잘 안 되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요. 현실적으로 입찰제도 자체를 단번에 바꾸기는 좀 어려움은 있고요. 계속 좀 고민이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저희 서울시에서 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설계우도 구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까지 최종 결정하고 각 사업부서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신 분들이 시공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해서 뭐 내년에 발주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그 틀을 따라야 되고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낙찰 차익이나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설계하신 분들이 시공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은 일단 마련해서 시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물론 이제 입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더 고민하고 국건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축가 풀에 있어서 분야별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문가분들이 같이 활동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올해 마을건축가 추가로 선정할 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공, 구조, 그다음 말씀 주신 조경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고 또 일정 부분 또 실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선정이 됐으면 자치구별로도 좀 더 골고루 이렇게 좀 풀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렇게 충분하게 많이 참여는 못 해주셔서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 위촉할 때에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은 따로이 지금 말씀 주신 거를 포함해서 논의하는 시간과 또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 꼭 우리 김진수 부사님 나오셔서 네, 그간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다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혹시 오늘 패널로 오신 패널분들께서 혹시 하고 싶은 좀 마지막 얘기가 있다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상임위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응원해 주셨던 시장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잔류하는 2명의 도시계획 후반기 활동을 의원에게 이 마을 건축가 제도를 확실히 챙겨야 된다. 특명을 줬고요. 내년 하여튼간에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현실이니까. 저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 마을 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번에는 정책 제안을 준비해서 사실은 차기 이제 시장 출마하는 이런 분들이 이게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인지하고 해서 기왕이면 모든 후보들이 이 마을 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약화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을 이것을 현직 공무원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것에 정리와 내용들을 잘 해주면 우리 현장과 민간에 계신 전문가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차기 시장 이 사업이 계속 발전적으로 승계할 수 있게끔 한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그 소주제인 공간의 공공성 회복과 공공복지의 작동, 적용이란, 공공복지 적용이라는 소주제를 통해서 마을 건축가의
현 시점, 현 위치를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또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제 이영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민들의 시민성의 발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족하나마 현장에서 진짜 몸소 뛰고 계신 건축가분들의 노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특히나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마을건축가 제도를 쭉 이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키가 공공이 어찌 보면 정리하자면은 공공이 지원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장인 교수님 말씀하신 마을 건축 디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 또 서울시를 또 희망해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 서울시 공공건축과 마을건축가 소통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더 실질적이고 유용한 주제로 찾아올 다음 세미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